안녕하세요, 북선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훈정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훈정 통치 관련된 내용은 12년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는 내용이 여기 한의중이나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서 내용에서 좀 약간 벗어난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훈정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이게 이제 12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그 훈정 정치를 좀 알려면 먼저 전 시간에 있었던 손문의 건국 방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손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훈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정을 한다. 3단계의 그 건국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이 군정 단계에서는 그 군이 이제 뭐냐면 국가를 통치하는 단계죠. 그래서 군이 이제 통치하고 당나라 당이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단계를 군정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정 단계로 넘어가는데 훈정 단계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 이당치국이다. 이당치국이란 게 뭐냐면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거야. 당이. 예. 그래서 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당과 정부와 국가가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체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중국의 통치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법을 이제 실시한 거야. 약법, 약법. 그래서 정식 헌법이 아니라 정식 헌법은 헌정 단계에서 하는 거고 약법을 만든 다음에 하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헌정 단계에서 정식 헌법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좀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훈정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요 약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비난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건요. 자, 그다음에 오원제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신삼민주의 여기 보면 이제 민권주의 안에 그 오권 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권 분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행정법,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그 외에 감찰권과 고시와 관련된 5개 권한이 있어요. 상호 견제를 한다는 건데, 자, 이에서 오원제 형태다. 자, 근데 이게 제대로 견제가 안 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장개석 때 이제 훈정정치 기준으로 말하면, 일단은 당 대표자 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에 7명의 상무위원을 뽑으면, 상무위원회 넘버 원이 이제 장개석이에요. 총독이죠. 그래서 장기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지휘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이제 당 대표를 지휘하고 당 대표회의 밑에 뭐가 있냐면 그 5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장기석이 5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지처럼 이제 이게 상권이 분리돼서 대통령 권한, 행정부 권한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는 그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이당 치국 안에서는 이 오원제 형태가 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호 견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훈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예비 단계거든요. 그래서 손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손문이 이제 그 중국 국민들은 민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그들에게 뭐 국회의원 투표권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 얘네들은 일단 지방의회에서부터 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좀 자치적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게 그 현장 정치 가서 국민 대표, 그러니까 의회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 국민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의회 정도의 수준에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당치고 약법체제, 오원제, 지방의회를 통해 자치, 그래서 민주주의 훈련 이게 이제 훈정정치의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누가 이용했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국번을 마친 장개석이 그걸 이용했죠. 장개석이 훈정강령 6조를 공표해서 이게 국보를 끝마친 국보가 1928년 10월이에요. 요걸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소문의 건국 방향에 따라서 훈정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장개석이 훈정 정치를 강조했냐? 일단 그 당시 장개석의 이제 당내 입지를 봐야 되는데 장개석 같은 경우 항포 그 군관학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군대
자기 직계 장군들은 다 자기들의 제자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힘은 갖고 있는데 권력 갖고 있는데 당내 권위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왕저이나 그 왕정이나 뭐 송가나 등등 원로 그 당 대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이런 거에 권위를 자기가 확보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권위를 이제 끌어다 하냐면 손문의 권위를 끌어다 뭐냐 당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을 장악하고 당내 통합을 이룬 다음에 당내 자신의 입지를 좀 강화시키려고 이런 훈정 정치를 또 끌어들인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인제 독자를 독재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인제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런 훈정 정치를 핑계로 해서 장개석의 당내 입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당내 통합을 깨하는 동시에 독재 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그런 걸로 이제 훈정 정치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개석은 헌종으로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뭐 넘어간다고 막 액션 취하고 하긴 했지만 제대로 안 됐죠. 예, 정식 헌법이 만들어지고 의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자신의 그 권한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견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든 거길 안 넘어가려고 상당히 노력했죠. 물론 이제 도중에는 뭐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제스처는 취했지만 실제로 안 했다가 언제 헌정으로 넘어갔냐? 이게 1949 년이에요. 1949 년.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미 인제 공산당이 강남까지 인제 내려와서 양장까지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뭐냐면 국민들의 좀 지지를 좀 받으려고 했다가 안 돼 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개석의 통치 기구는 거의 헌정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헌정.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손무는 그 건국방령에 따라서 인제 장개석이 1928년 10월에 훈정강령 6조를 공표했어요. 그 6년간으로 규정된 훈정기에는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신한다. 이거 의회죠. 근데 이거는 만약 2당치고 당이 정부고 국가다. 그런 거죠. 자, 대신에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도하면서 대표회가 폐회 중에는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그래서 당대표자 회의에서 뽑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그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제 중앙위원가 있고 그 예비위원이 있어요. 대략 이제 300명 정도 구성돼 있고요. 그중에 인제 한 상무위원 몇 명을 뽑았고 하는데 그 넘버 원은 저 총독이었던 장개석이죠. 지금 공산당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다 소비에트 방식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 동일하다. 예. 그 당 운영 시스템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국민당은 국민을 훈련시키기 위했다. 자, 손문의 입장을 이제 반영한 거죠. 손문은 민도가 낮은 그 국민들 대상으로 당장 민주주의 시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거야, 이 훈정 시기 때. 그래서 국민정부는 국민당 중앙 정치의 감독을 받으면서 5권을 총괄한다. 그래서 이 5권은 이제 이렇게 5개인데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인데 아까 전에 이게 서로 견제가 안 된다고 했죠. 어차피 요 그 라인을 타서 장개석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재 정치였다. 일당 독재 정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중앙 정치 권한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국민당 통치권의 독점 체제가 성립되고, 당연히 이런 그 독점 체제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그중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호적이야, 호적. 이 호적은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는 아니죠, 이 사람은. 이대주의하고 논쟁을 벌였잖아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자유주의야.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일단 이 소문이 내었던 인제 그 훈령 정치 자체 에서 뭐냐면 장개석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소문 같으면 약법을 실시해야 되는데 약법이 없어. 음. 그러니까 훈정 정치에 약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헌법은 중요하지만 약법조차도 없는데 법이 없는 통치,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 비판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 너무 민도를 낮게 봤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소문의 인식이 인제 그 장개석에 영향을 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깐 당연히 장개석도 비판과 함께 손문의 비판도 하죠. 손문의 그 민중감. 그래서 손문은 그 민중들 어떻게 봤냐면 개돼지로 봤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이게 좀 귀에 익숙하죠. 예, 개돼지 정도 본 거야. 자, 그래서 그 소문은 인제 중국 민도가 낮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인제 했는데,
호적은 그런 생각이 아니죠. 왜냐면 일단 민주주의를 참여시킨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인제 하는 거지, 물론 훈련을 뭘 시키냐.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바다나 강물에 뭐냐면 들어가서 한번 수영을 치게 한 다음에,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냐면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일단 헌법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대 의회 만든 다음에 국민들이 선거를 해 가지고 대표 뽑고 정치를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정치를. 그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뭐냐면 훈련이 되는 거다. 근데 뭘 따로 뭐 지방의회를 만들어 갖고 거기 자치를 하고 그러냐. 그래서 헌정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훈련이다. 이게 인제 호적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적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했다, 헌정 정치를.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뒤에 넘어가서 훈정 약법을 만들었어요. 앞에서 인제 얘기한 중원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반장 세력들이 뭘 만들었냐면 중원대전에서 퇴원 약법 초안을 공포했어. 이건 뭐냐면 인제 약법 정 훈정 정치를 했다고 해도 "너는 지금 훈정에 중요한 약법이 없지 않냐." 이게 제대로 훈정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장 세력들이 결집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뭐냐면 여기 반장 세력은 반군벌들도 있을 수 있고 국민당 안에 이제 반장개석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 나와서 부평 정부를 수립해요. 왜냐하면 장개석이 국민당 정부 안에서 남경 정부 안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때 퇴원 약법 초안을 공포를 내보낸 거야. 자, 그러니까 인제 장개석이 이게 좀 정당성이 없죠. 자기가 가도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그 앞에 보면 이제 훈정 정치에는 약법이 있어야 되는데 약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것을 인제 좀 약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되는 늦게서야 인제 뭘 만드냐, 중화민국 훈정 시기 약법을 훈정 약법을 만들어요. 예. 그래 갖고 그래서 인제 훈정 시기에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국민대표를 대표하고 의회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중앙 통치권을 행사하고 폐회 중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그걸 행사한다. 그래서 인제 훈정 약법을 만들고 이 앞에서 언급한 훈정 강령을 이 약법에 명시를 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약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약법 체제가 쭉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1949 년에 뭐냐면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때는 이미 끝났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개석 시기 때 헌법을 만들려는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장개석이 인제 그 당시 이제 항일 전쟁을 하려면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험초라는 것을 뭐냐면 공포했어. 예. 그래서 이제 전국 대표대 오전 대회라는 것은 제5 차 국민당 전체 대회예요. 그래서 대회에서 헌법 초안을 확정하고요. 그걸 국민대회에 나중에 개최를 결의한 거야. 이건 지금 개최하자는 거냐, 앞으로 개최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오전대회에서 어 국민당 전체 대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오원초를 인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오원초는 정식 헌법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헌법을 만들겠다는 초안이야, 초안. 음. 그래서 약법 체제에서 만든 오원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근데 이거 자체가 그 당시 인제 항일 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이고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좀 실시에 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죠. 이게 만든 의도가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고, 실제로 뭐냐면 실시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훈정 약법 관련된 내용을 인제 훈정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928년 10월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훈정강령 6 조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 년간 규정된 훈정 기간은 물론 6 년이나지만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국민당 전국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신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도하고, 대표대회가 폐회 중에는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다. 자, 국민당은 국민을 훈련시키는 의무가 있고, 국민정부는 국민당 중앙정치회의의 감독을 받으면서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같은 5권을 총괄하게 되어 있다. 자, 이 결과 훈정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관찰위원회에 당연직이 포함돼 9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정치위원회 조직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어
건국 방향, 입법 원칙, 시정 방식, 군정 대가 대계, 그 재정 계획, 관리 선발 등을 모두 심의 의결되었다. 이 90명이네요. 저는 저기 그 공산당만 생각했어요. 지금 공산당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한 200명인가 300명 정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중앙위원 200명, 예비위원 200명 이렇게 생각해서 100명에서 300명 정도 생각했는데 국민당은 그때는 90명인 것 같아요. 예, 수정해 주시고요. 자, 홍정강령과 동시에 선포된 국민정부 조직법에서는 중화민국의 치권은 국민정부가 총량하고 오원으로 나누어 집행되어 있었다. 자, 국민당에 의한 통치권 독점체제는 1929년 3월에 열린 국민당 제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보다 구체화해 국민당이 중화민국의 모든 통치권을 책임지고 필요할 때는 당이 인민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권을 법률로서 제한한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경 국민정부 때는 상당히 이런 집회라든지 결사나 언론이나 출판을 규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독재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언론 통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제가 심했다는 거. 그래서 혼전기의 국민정부는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요소를 제약할 필요가 있었고 언론 탄압 및 통제를 했고 사전 사후 검열이나 또 자기가 말 안 듣는 그 언론인들을 암살시켰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언론들이 어차피 이런 글 써 봤자 국민당 그 비판을 해 봤자 탄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쓰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 지식의 반발을 확대하고 민심 위반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산당도 막 비판을 했어, 언론 통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민당과 똑같죠, 공산당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정치적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정치적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나 이런 정치 구조나 멘탈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남경 국민정부를 이해하려면 지금 공산당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 지금 정치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금방 쉽게 돼요. 서로 비교가 되거든.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인제 다시 읽어 볼게요. 중원대전의 승리 앞두고 장개석은 1930년 10월에 훈장의 기초를 보다 확고하기 위해서 약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를 이제 소집하고 제안했다. 앞에서 이제 중원대전 때 그때 인제 그 뭐냐 반대파들이 약법이 없는 걸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태원 약법 초안 같은 것들 이제 부평정부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좀 약간 정당성이 없다는 걸 이제 인식한 거야. 또 반대파의 그 비판을 또 무마시킬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약법을 인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제 약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제안한 거예요. 국민회의는 국회를 인제 뭐냐면 비슷한 그 대표회의거든요. 자, 근데 실제 하여튼 국민 소집을 제안했고 장개석은 자신의 독재 체제 수입을 위해 포함인의 반대를 두고 약법의 기초를 강행했다. 그래서 이제 1931년 그 당시 그 국민회의에 통과된 그 중화민국 흥정식 약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여러 대표들이 만든 이 국민대회 이게 국회와 비슷하지만 국회는 아닌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예. 여기 설명할 때 약법 관련된 만들 때 뭐냐면 국민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고 국민회의에서 훈정약법을 뭐냐면 통과시켰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인제 뭐냐면 어 당대표에서 항의를 한 거죠.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대회는 이제 제안만 한 거고 실제로 이 훈정약법을 이제 대항하는 대표하는 기관은 그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통과시켰지만 실제 요걸 실행하고 인제 하는 기관은 뭐냐면 요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회와 비슷하지만 의회의 기능은 아니다. 의회는. 그러니까 인제 국회는 아니고 다만 인제 약법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소집한 회의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아까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다시 한 거고요. 자, 하여튼 1931년 5월 국민회의에 통과된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에서는 훈정 시기에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국민 대표를 대표해 그 대를 대표해 중앙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대표대회 폐회 중에는 그 직권을 중앙집권위원회에 행사한다. 훈정강령 내용을 명문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앞에 국민 대표를 대신한다는 거야. 그리고 대표대회가 끝난 후에
그 직권을 중앙 집권에 행사한다는데 이건 앞에서 낸 훈정 강령 내용을 훈정헌법에다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훈정 약 아니 훈정헌법이 아니라 훈정약법에다 명시를 해 놓은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민정부에는 주석 1 명과 약간 명의 의원을 2 대, 그다음에 국민당 중앙지표위원회에 선임하기로 규정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한 장개석은 군사와 재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구조를 좀 설명하면 훈정약법에서는 앞에서 말하는 강령을 좀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제 그 앞에 국민대회가 있죠. 이 국민대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대회는 아니에요. 예. 그냥 이제 뭐냐면 헌 그 약법을 제정하는 기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이 국민대회가 인제 제안을 하면 그걸 인제 뭐냐면 국민당 대표대회가 인제 그걸 시행하는 죠. 그리고 국민대회 역할을 인제 이후부터는 국민당 전국대표대회가 인제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요 전국대표대회를 인제 하고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제 국민정부라는 걸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주석을 이제 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이 주석은 장개석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는데 여기 국민당 있죠. 지금 중국하고 비슷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국가 주석직이 있고, 예, 중화인민국공화국 주석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인제 당 서기가 있어. 총서기죠. 있고,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주석이 있죠. 군대를 인제 총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 주석하고 당 총서기하고 국방위원회 주석이 지금 시진핑이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주석이기도 하고 당 서기 총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석이 총석이기도 하고 국방위의 주석 똑같은 거야. 국민당 당대표이기도 하고 정개석이, 또 국민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주석이기도 하고요. 군대도 장악했잖아. 예.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 안정이. 예. 그래서 이런 체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이제 혼전기의 인제 국민정부는 지방 분권적이고 민주주의 요소를 제약한 독재적 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국민정부가 출발해 민주주의 요소를 제한해 대중적 기반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점은 장기적 국민정부의 당명을 초래했다. 그래서 인제 대중적 기반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그냥 관료나 비밀경찰이나 군대를 통해서 억압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당 독재, 장개석의 독재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독재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피원초가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수반했고, 이렇게 인제 드러난 남경 정부의 비민주적인 성격이 결국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어 그래서 훈정기 약법에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인제 벽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를 했죠. 어 불법적인 존재로 토벌되는 공산당에 대한 언론 통제는 물론이고 삼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주의, 이를테면 국가주의, 무정부주의, 자유주의 같은 국민당 의견과 달리하는 사상이 모두 통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당 내에서도 집권 당국과 다른 파벌의 주장을 통제했다. 지금 공산당 하는 행동하고 똑같죠. 그러나 언론 통제의 주요 수단은 엄격한 사전 사후 검열이다.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신문 잡지나 독서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고 불법 도서의 목록이 공포돼 출판, 판매, 구독 모두 처벌되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인제 언론을 체포, 구금, 암살까지 하는 폭력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인제 그 밑에 신보 사장이었던 사량제에 대한 암살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인제 뒤에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서 언론을 통제했다. 그리고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인들의 반발이 일으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근대화의 시점을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앞에 부분은 남경 국민정부가 독재를 했고 언론 탄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못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주로 대변한 방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 항상 나쁜 것만 한 건 아니죠. 예, 나름대로 노력도 했다. 근데 시도했다. 그래서 최근에 인제 남경 정부에 대해서
뭐냐면 좋은 긍정적 시각이 부각됐다고 보고 있죠. 남경 정부는 내전이나 외침이라는 제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국의 근대화를 추구하려고 했다. 전에 군벌들이 이제 난립했던 시대보다는 나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정리한 내용 있죠. 요 부분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경국민정부는 비록 초기에 반장 전쟁을 진압해서 성공하게 했지만 끊임없는 내전으로 국내 산업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 안은 공산당의 도전과 박근혜 일본의 침략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 안은 공산당의 도전과 일본 여기 있네. 예. 자, 안은 공산당의 도전과 박근혜 일본의 침략에 직면해 근대화를 추진해 나갈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공산당은 일제 국공합작 결렬 이후에 농촌 배후지의 독자적인 근거지와 소비에트 정권을 세울 만큼 세력이 확장해 있었고 일본은 만주로부터 하북 지방의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좀 해보려고 했지만 안팎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모 대통령이 장개석의 남경 정부를 중국 혁명의 타도 대상인 지주와 매판 자본가의 연합 정부를 규정한 이래 남경 정부는 관료 독점 자본을 옹호해 민족 자본의 어떤 발전을 저해한다는 식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 성과들에 의하면 남경 정부는 내전과 외침이란 제약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국의 근대화에 추구했다. 그래서 이게 대륙학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학계에서 입장을 볼 때도 중국 공산당이 그 계승한 게 중국 공산당 국민화 정부의 공산당이 계승했잖아요. 뭐 싸움을 만든 간에 하여튼 내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권을 너무 까버리면 그 뒤에 있는 정권이 좀 약간 자기 그 얼굴에 똥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띄워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런 남경 정부의 한계를 공산당 정부가 했다는 걸 좀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경 정부도 뭔가 있어야 돼. 그리고 체제 내의 개혁을 이제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남경 정부를 깎아낼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인제 힘도 없고 이제 도망간 그 정부니까. 자, 그래서 외교적인 업적들을 이제 좀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비록 국력이 약한 완벽한 약해 완벽한 관세자 주권 회복이나 영사재판권 폐지를 이루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1928 년부터 30년 사이에 체결된 새 조약에서 관세자 주권을 구정하는 등 제국주의 세력에 빼앗긴 주권 회수에 노력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관세자 주권 회복으로 국민정부는 관세를 인상할 수 있었고 여기서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회복했다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게 인제 그 관세 자주권 그 회복 노력을 협상을 했는데 그 예전에 불평등 조약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때 인제 애들이 내걸었던 논리가 "너네들이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려면 비관세의 일종의 이금부터 지금 없애라." 이걸 전제 조건을 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금을 폐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금이 인제 넘으면 일단 외국 입장 볼 때도 인제 자기 상품을 수출하려면 이게 인제 지방 곳곳에 이금이 있다 보면 이게 통행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 입장 볼 때도 국내 산업을 진전시켜야 되는데 도중에 이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상품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인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때 인제 이금을 이제 폐지하고 설치한 게 뭐냐면 그 통일 소비세를 이제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인제 통일 소비세를 설치해서 그걸 인제 뭐냐면 그 서양 열강들의 요구와 국내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금을 폐지하고 설치한 건데 이게 통세라고 하죠. 그래서 공업 정책에 통세만 내면 뭐냐면 이제 이금을 안 내도 돼. 딱 하나만 이제 얻게 되는 이거는 뭐냐 수입품도 마찬가지야. 통세만 나면 인제 통과되는 거야. 예. 그래서 통일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오늘날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사면 10% 정도 부가가치세가 이제 계속 따라오잖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살 때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세 증가와 통일 소비세의 신설 외에도 국민정부는 염세를 정리해 세수를 증가시켰다. 외채에 의존해 재정 자립도가 낮았던 원세계 정부나 군벌 시대에 비해서 남경 정부는 민국 시대에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풍부한 중앙 세수를 확보해 권력 기반 확립에 성공했다. 자,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도 정부가 자본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본가 계층의 지지들 특히 절강 자본 같은 거 있죠. 이 공시 가문이 대표적인 그 절강 자본의 집안이죠. 자, 자본가 계층의 지지를 국가 권력에 기반을 하고 있었으므로 중국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1차 대전기에 민족 산업의 한국에 이어서 국산품이 수입품을 대처하는 수입 대처 공업화가 경공을 중심으로 진정되었다. 자, 이러한 공업화는 경제법 정비, 수입관세 인상을 비롯한 국내 산업 보호 정책, 통화제도와 통화제도 통일과 안정화, 그다음 각종 산업 정책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 시기 때 이제 그 통화는 법회죠, 법회. 법회. 그래서 법회 중심의 어떤 통화 정책을 펼쳤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민정부의 통화 정책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종래 각종 은하를 기반으로 해서 동전 지폐들이 멋대로 유통되는데 왜냐면 군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냈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통화나 지폐, 동전이나 지폐가 이제 통일하지 못하니까 이 단일 경제권 형성이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은본위제에서는 국제적인 은가 번 은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외국 환율이 크게 오르내려 국내 경제에 그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국민정부 1933년 일정한 무게를 중시로 값을 매기는 은량을 폐지하고 1935 년에 폐지 개혁을 실시해서 전국의 은행이 반영 법회로 통일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들 있죠. 이런 은행에서 인제 뭐냐면 법회를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 전국의 은행이 일종의 또 뭐냐면 환율 정책을 인제 뭐냐면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서 법회가 인제 가격이 오르면 그 외환을 풀고 법회가 가격이 내리면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 외국 환율을 인정했다. 안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만 보면 근본이 태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이 태안은 그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어차피 인제 고종관여제도 인제 운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이 내용만 볼 때는 변동항해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인제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게 환율을 인제 조절하는 방식인데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환율 조정 방법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요 내용만 보면요. 자, 은하의 높은 환율과 은하 유출되던 금융난은 또 공황을 시사했던 중국 경제는 폐지 개혁 이후에 급속히 경기가 회복되었다. 자, 이 시기에 경제 발전이 항상 숱한 건 아니었다. 세계 공황과 일본의 만주 점령 영향 또 잦은 내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1930 년대 초 공장 수와 자본력이 감소해 보이긴 했다. 그러나 전체를 보아 민국 시대의 이전 정권 때 비교할 때 국민 정부는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정부 했던 것이 인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농촌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 농촌 문제 해결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중국 공산당 활동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중국 공산당이 농촌에 소비에트를 만들고 인제 세력을 확대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이제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이 농촌의 어떤 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었어. 예. 그래서 이 국민정부는 농촌부흥위원회와 중국경제위원회를 두어서 1920 년대부터 지식인들이 추진해온 항촌건설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문제를 해결 도모했다. 그 주요 내용은 주로 항촌에서 자치, 교육 보급을 통해 생활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아울러 1차 대전 때 패배의 잿더미에서 강고 부상한 독일 이탈리아 학습 대상 삼아 예의 염치를 따라서 구도덕을 회복하고 아마 이제 유교적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자, 사회 학습을 써보여 신생활 실천은 신생활 운동을 추진했다. 자, 지금도 중국인들 보면 이게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없고 그런데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와 비슷한 이제 운동을 하죠. "침을 뱉지 마라." 그리고 "해외 나가서 민폐짓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나 봐. 예. 자, 이는 공산당 지배로부터 수복한 지역에 고유 문화를 다시 일으킨 정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인제 국민정부는 항촌 건설 운동의 신생활 운동은 어 농촌의 토지 소유 불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의식해 가지고 하는 운동이나 정치적 의도가 그렇게 강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을 못 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게 공산당이죠. 예, 토지를 뺏어다가 분배를 해 주고 이렇게 인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공산당의 이제 활동 내용을 볼게요. 예, 중국 공산당. 자, 이 공산당 이제 활동 내용이 인제 좀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공산당 활동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 봤거든요. 그래 갖고 요걸 좀 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산당 활동하고 그 당시 인제 그 장개석이 연안을 공격했죠. 연안이 아니라 느이진을 공격했잖아요. 그 다섯 번에 걸쳐서 인제 공격했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예. 자, 그럼 인제 좀 보면 606 페이지. 자, 일단 이 공산당에 인제 보면 우리가 이제 모태똥이 되게 유명하니까 모태똥이 처음부터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뭐 당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지만 실제 모태똥은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도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뭐 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당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자, 근데 인제 그 지도부를 인제 그 모태똥 이전에 3번에 거쳐서 인제 뭐냐면 지도부가 갈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뭐 진독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권을 장악하다가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구추백, 이립상, 왕명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구추백, 이립상, 왕명 이렇게 인제 얘네들이 공통점은 뭐냐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대개 보면 얘네들은 인제 공통적이 그 소비에트 방식을 아니 소비에트가 아니라 러시아, 소련을 이제 뭐냐면 모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도시를 상당히 강조해요, 도시. 도시를 강조해서 인제 도시를 장악한 다음에 농촌을 인제 뭐냐면 확산시키는 건데 요때 농촌의 연구는 역할은 도시를 인제 뭐냐면 그 진입하거나 아니면 도시의 보조적인 역할이야. 예. 보조적인 역할. 주가 여기 도시야, 도시잖아. 왜냐면 러시아 그 소련 어 러시아 혁명이 다 도시 중심으로 인제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인제 입장 볼 때는 이건 뭐냐면 그 농촌 인구가 지금 90% 고 그 중국 역사를 보니까 예 뭐냐면 수많은 농민 반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짜르한테 막 그 헤어나지 못하고 짜르를 인제 숭배하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야. 농민은 되게 혁명적이다 중국 농민들. 차라리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농촌에 도시의 소비에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농촌의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국민당의 근거지에서 좀 먼 지역에 산간 그 벽지에 소비에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중국 전역을 장악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택동의 의견이 처음부터 중국 공산당에 먹혀들지 않았죠. 요게 인제 있는데 구추백이나 이입사이나 왕명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거든.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나중에 이제 집권하고 나서 그 앞에 있었던 구추백, 이입상, 왕명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그때 인제 중국에 보면 이게 모택동 시각이에요. 예. 모택동 시각에 보면 진독수나 우파 같은 이제 사람들은 제1차 국공합작에서 망했고 얘는 우파야. 진독수나 그 초창기 때 이제 그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좌파들 이 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을 보조적으로 여기는 구추백, 이립산, 왕명 같은 건 다 이제 얘는 좌파야. 얘 극좌파야. 그래서 얘네들이 망쳐 놨던 거야. 그래서 구추백을 1차 모험주의 유선, 이립사는 2차 모험주의 유선, 악명은 3차 모험주의 유선 이런 식으로 인제 나중에 그 공산당사를 정리할 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모택동 입장에서 나온 거야. 모택동 입장. 이 모택동이 되게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농촌의 그 중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요 우파와 좌파들 극좌파들은 그런 안목이 없다. 그래서 인제 자기 기준으로 우파, 좌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결국에 모택동이 언제 당권을 장악하냐. 준위에서 인제 당권을 장악했어요. 물론 인제 그전에 앞에도 말했지만 준위 전에 중화 소비에트 1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모택동이 주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택동이 주석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국가 주석은 허울 뿐이고 실제로 당 총서기가 중요해요. 당 총서기가. 당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당을 장악한 사람이 국가적으로 장악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 모태똥이 이제 그래서야 이제 준이,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대장정 중에 이 준위에서 해를 갖고 결국에는 인제 그 왕명 같은 일파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 모태똥이 당권을 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중국 공산당이 힘이 약했잖아요, 그 이제 모태똥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코미테론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태똥 이전에도 코미테름의 어떤 영향력이 강했어. 예, 코미테르 노선 변경에 따라서 이 중국 공산당이 노선을 변경하고, 모태똥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코미테르 입김이 셌어요. 예. 코미테르 입김이 셌어.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볼게요. 초창기 때는 도시 위주, 노동자 위주, 농민이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동참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모태똥이 이제 점점 당권을 장악하면서 농촌 위주, 농민 중심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게 그 러시아 그 혁명가 들이 이 농촌 농민 중심의 이제 그것이 중국 공산당 혁명의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도시 중심의 무장 투쟁을 했다고 했죠. 그 무장 투쟁을 통해서 국민당이 한 거하고, 독립적인 농촌 토지 혁명 달성 및 도시의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때 이 농촌은 이 도시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존재였어요. 이게 코미테의 지시거든요. 게다가 인제 이런 것도 있고, 남창 폭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국민당 포위도 실패하죠. 이게 인제 국공합작이 깨지고 나서 곧바로 일어났던 건데, 그리고 이제 모태똥도 이단 추수폭동을 했어요. 그 호남성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냐면 추수폭동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제 뭐냐면 그 1차 극조화 모험주의 노속일 땐 농촌보다는 도시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강주 소비에트 건설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추수폭동 와중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하고, 자, 그다음에 1차 이제 끝난 다음에 2차 그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 등장. 이것도 똑같아. 도시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 6차 전체 대표대회에서 뭐냐면 이 모스크바에서 개최했는데 이리상이 당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대공황 여파도 있고 반전 전쟁은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니까 다시 이제 뭐냐면 "농촌 후 도시를 포위하여 도시 안에서 노동자의 총파업을 평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촌 중심인 것 같지만, 일단 농촌을 통해 도시를 포위한 다음에 도시에서 이제 폭동이 일으켜서 도시의 당권을 장악하고 뭐 주변을 장악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농촌은 도시를 포위 도시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보조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이야.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도시를 점거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다. 그랬지만 장사를 일시 점령한 후 실패하죠. 왜냐하면 남창이나 장사 같은 이 대도시들을 점령하면 물론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점령할 수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들은 뭐 국경 도시도 아니고 항상 대도시에 그 군대가 주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찰 병력중만 있는 건데, 그걸 인제 경찰 병력을 제압하고 이제 도시를 장악할 수 있지만, 곧바로 국민당군이 인제 본대가 핵심 병력들이 인제 또 내려와서 포위를 내 버리면 뭐냐면 다시 물러나야 돼.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인제 다시 인제 왕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 지도부를 장악했는데, 왕명과 그 일파들을 28일 볼셰비키라고 해. 얘네들은 이제 소련 유학생 출신이야. 그러니까 얘들도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 교육을 받고 왔죠. 그래서 이 왕명 노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 정거를 상당히 맡아왔고, 농촌 소비에트는 그 대도시 정거에 의한 보조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왕명 노선도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이 모태똥이 나중에 인제 당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1 차, 2 차, 3차 이렇게 극자 모험주의 노선을 하고 있을 때, 모태똥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가지고 농촌의 소비에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예. 농촌의 소비에트를.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강주 소비에트 건설 시도 실패 후에 농촌을 근거지로 해 갖고 하려고 했다. 그래서 모태똥하고 이 주덕이 상당히 짝이 맞거든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인제 어디에 갔냐면 정강산 소비에트를 들어갔어요. 정강산이 인제 어디 있냐면 여기가 복건이잖아요. 요쪽이 강서성이에요. 강소성이 아니라 강서성. 여기 부근에 있어. 산간 벽지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국민당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정강산. 그리고 정강산 그 주변에 인제 뭐가 있었냐면 또 그 서금, 누이진이 있었어. 그 요 일대를 장악한 거야. 예. 정강산과 이 누이지 일대를. 그리고 나서 이제 1931 년에
중화 소비에트 1차 전국 대표래요. 이거 외에도 이제 소비에트가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요걸 하나로 합쳐서 통일한 통일 정부를 만들자. 나름대로 이제 국가를 만들자고 해서 헌법 대강이나 노동법, 토지법 같은 중요한 결의를 이제 선포하고 서금을 인제 수도로 해 가지고 임시정부가 수립해요. 그리고 모택동과 주석의 체제를 확립했는데 주의할 것은 요게 중화 소비에트 1차 전국 대표야. 중화 소비에트 중앙 정부를 만들었다 해도 모택동이 주석이어도 모택동이 당권은 아직 장악하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중화 소비에트 국가단 체제의 그냥 주석이에요. 근데 국가 주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 총서기가 중요한 거야, 중국에서는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이걸 통해 모택동 노선이 부각이 됐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국민당이 인제 이렇게 모택동이 루이진을 중심에 갖고 인제 대규모 소비에트를 만드니까 요걸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특히 인제 그 국민당이 그 당시 내걸었던 정책이 뭐냐면 선안내 후양의 정치죠.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를 먼저 편안하게 하고 외적을 물리친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일본이 아니다. 뭐냐면 빨갱이 새끼들이다. 공산당이 더 중요하다. 일본은 좀 이따 하고 나중에 오고 공산당부터 인제 공격하자. 이건 암덩어리다. 이건 피부병이지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때 인제 내걸면서 인제 일본한테 약간 인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죠 그것 때문에 인제 국민당 장개석이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론을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공산당도 이걸 기회로 인제 공격하고 지금 항일 중이야지 왜 같은 민족이 공산당을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인제 하는데 지금 입장 볼 때는 장개석이 자기 성경 지명이 같아. 어 약간 일본한테 물러나더라도 공산당을 때려잡아야지.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자 하여튼 총 몇 번에 걸쳐서 했냐면 6 번에 걸쳐서 인제 공격을 시도했거든요. 보통 인제 누이진 소비에트 대상으로 했던 거는 1 차부터 해서 5 차까지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인제 국민당이 공산당을 좀 얕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력군을 이제 보낸 건 아니야. 1-2차 보면 했지만 10만 명, 20만 명 정도 자기 인제 주력군이 아니라 직계부대가 아니라 자기 군벌 부대를 동원해 갖고 한번 찔러 봤는데 뭐냐면 안 됐죠. 예. 왜냐면 얘네들이 특징이 유격전이잖아. 전면전보다는 일단 누이진 소비에트를 들어오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 해서 인제 한참 얘기돼서 보급을 끊고 공격을 하죠. 이게 뭐 종신 유도 방법이라 하는데 저걸 인제 내부 깊숙하게 끌어들인 다음에 보급을 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제 쪼금씩 인제 소모전도 하고 자 1 차와 2 차는 오히려 격파당했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기가 있었냐면 거기 공격했던 이 사단장이 붙잡아서 국민당 사단장이면 되게 높잖아요. 그 사람이 인제 잡아서 뭐 처형당하고 그래요. 예. 공산당한테. 자 그래서 인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3차 공격 때는 자기 직할 부대인 1 0 명을 공격해요. 1 0 명이 수는 좀 적을 줄 모르지만 여기는 장개석 직할 부대예요. 장개석 직할 부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장비 같은 것들 기계화 장비도 많고 무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참고로 그 당시 국민당군은 군번에 있는 지방군들은 칼 들고 싸웠다고요. 예. 이게 총이 없으니까. 근데 정예 병력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독일 사관이 와 가지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최신식 장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했지만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했는데 좀 고전했지만 만주사변 때문에 포위 작전을 다시 중지하고 물러났어요, 3차 공격은. 자 4 차도 인제 정예 병력을 가지고 공격했는데 일본의 연안을 공격했어. 예. 뒤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물러났고 5차 때 한번 이제 하자. 대규모 병력을 이제 동원했어요. 그때 병력이 한 1 0 0만 명 정도 동원했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루이진 안쪽에 들어가면 이게 얘들이 인제 들어가면서 이제 유격하면서 보급력 끊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 갖고 일단 독일 참모진의 군사 조훈단의 도움을 받아 갖고 일단 주변에 콘크리트 토치칼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요렇게 해서 인제 일단 안쪽을 루이즈로 들어가는 입구를 다 봉쇄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인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뭐냐면 참호흡하면서 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쪼여오는 거야.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격전이 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제 상당히 인제 뭐냐면 이 루이즈 소비에트가 좀 위기에 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말라 죽잖아요. '야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 루이지 소비에트에서 벗어나 가지고 인제 요쪽으로 해 갖고 인제 어디 가냐. 오늘날 인제
그 섬서 일대인가? 네, 섬서 일대에 있는 그다음에 예난으로 가자. 그래 갖고 인제 연안까지 대장정을 하게 돼요. 이 1936 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통로를 보면 요쪽으로 가면 되게 빠르잖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거 돌아서 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쪽 가면 국민당이 장악한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국민당군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 지역은 되게 산악 지역이었고 국민당의 통치가 좀 약간 약했던 곳이에요. 근데 요즘 요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 지역이고 주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국민당의 공격을 좀 덜 받으려고 했고 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당군은 계속 쫓아오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일단은 여기 도착했는데 그때 처음에 10만 명 정도 이렇게 출발했던 병력이 거의는 도중에 뭐 도망가고 죽고 하다가 막상 도착하니까 5-6천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5-6천 명이 인제 공산당의 핵심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핵심 세력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뭐냐면 연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쭈니에가 인제 있고 쭈니에를 통해서 이게 쭈니에서 여기 쭈니죠. 여기 운남성인가 하여튼 거기 북인데 거기에서 인제 뭐냐면 왕명일파를 쳐내고 이제 장개석 모택동이 당권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8.1 선언도 이게 대장정 과정에서 나타났고 결국에 1936년 10 월에 뭐냐면 그 대장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6 년이 아니라 35 년에서 36년 이렇게 34 년이죠. 34 년에서 1936 년이고 36 년이 끝나는 해예요. 36 년이. 자 그리고 인제 요게 인제 연한이 있으니까 야 요거 인제 그대로 놔둬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인제 서한이 있었는데 서한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장한양이 있었어요, 장한양. 장한양이 인제 만주사변에 쫓겨나 갖고 여기 부대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하장한테 이제 여기를 공격하라고 인제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이 장하장이 이걸 상당히 반대했어. 되게 소극적으로.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을 치는 거지 같은 민족이었던 공산당을 토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하장 같은 경우에는 주은래 같은 사람들 만나 가지고 막 소통도 하고 그랬거든요.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장개석이 열 받아 가지고 인제 날아갔죠, 서한에. 그때 장하장을 막 꾸짖고 하니까 장하장이 인제 열 받아 가지고 그때 인제 서안에 하청지가 있죠. 예전에 양귀비가 놓았던 데. 거기에 이제 묵고 있는 이제 그 당시 장개석을 공격해 가지고 장개석을 사로잡았죠. 이게 그 유명한 서안 사건이고 서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제2차 국공합작이 되는 거죠. 예.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사를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 봤어요. 여기. 예. 자 그러면 인제 공산당의 발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공산당의 발전 보면 국공합작이 결렬된 후 공산당은 무장으로 국민당을 한거에 독립적인 농촌 토지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방침 아래 주덕 등의 공산당 시하의 군대를 동원해 1927년 8월 1일 남창의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요게 토지혁명도 있고 도시폭동인데 그 당시엔 도시폭동이 더 주였어요. 예. 그 남창폭동이었는데 남창북동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된 후에 그 공산당 지도부에서 익힌 거야. 예. 이것도 일종의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1927년 7월 1일 국공합작이 결렬된 후 공산당 지도부는 남창에서 8월 1일 무장폭동을 일으키기를 결정했다. 남창 군관학교 주덕과 20군장 하용 11군 24단 엽정 등이 3만 명이 참가해 새 정권 수립, 토지 개혁을 발표했으나 우세한 국민정부의 패해 8월 5일 남창을 포기했다. 그래서 주덕시의 일부가 이제 모택동 정강산에 합류했다. 현재 중국은 8월 1일을 건국 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나 이들은 국민당이 파견한 군대 포위로 4월 만에 남청을 물려놨다. 남청 폭동이 실패한 후 긴급회의에서 초대 서기장인 진독수가 그 지도하였던 당 중앙 노선을 우경 기회주의라고 구탕하고 국민당에 대한 무장함과 토지 혁명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다. 당은 구추백 영도에 들어갔다. 긴급회의 방침에 따라 당은 강범위한 농촌지에서 추수기의 고조에 달하는 계급 갈등을 일으켜 그 당시 추수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추수폭동은 인제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인제 뭐냐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호남선에서는 추수폭동인데 요게 있죠. 그래서 이 모택동이 있었죠. 호남선은 이제 그 당시 모택동 고향이에요. 그래서 모택동이 지도한 안 호남에서 폭동을 비롯해서 호북, 하남, 선서, 강동 등지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으나 모두 실패했다. 다만 이제 강동의 일부에서 잠시 소비에트를 세우고 토지혁명이 일어났으나 그 역시 국민정부의 공격을 진압되었다. 1927년 12월 강주에서 실패로 돌아간 도시 폭동을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폭동이 끝이 나고 살아남는 이제 농촌 지역은 들어가 근거를 확보했다. 이때부터 이제 도시 중심의 어떤 폭동 이런 것들이 인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농촌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용 농촌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도시 부근의 농촌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도시가 있으면 주변에 농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농촌 지역 그러니까 농촌은 인제와 도시를 해서 일단 농촌과 도시를 장악해 갖고 이제 국민당과 대응하는데 요런 지역들은 어떤 그 특징이 있냐 하면 국민당이 확실하게 장악한 지역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일시 점령할 줄 몰라도 곧바로 인제 국민당군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촌이라는 것은 도시 주변에 국민당들이 장악한 농촌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폭동을 일으키고 도시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촌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을 했다. 예 농촌은 요게 보조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강상 부분은 농촌은 농촌인데 깡농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하게 인제 뭐냐면 국민당의 어떤 지배 영역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게 숨어 살기가 되게 좋아. 헌주한 산맥도 있고 국민당 통치 기구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요걸 근거지역으로 그냥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형성된 가장 대표적인 근거지가 모택동 주덕의 정강산 근거지다. 먼저 모택동이 군대 안에서 공산당 지부를 두고 전국의 당의 정적 의원회가 통일적으로 지휘하게끔 부대를 개편한 후 정강산에 들어가 군의 기율을 엄정하게 전해 현지민들과 마찰을 취소하면서 근거지를 확보했다. 자 이어 남창 폭동에 패한 주덕의 부대가 합류했다. 모택동과 주덕은 코미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부대를 홍군 4군이라고 이제 명명했고 정강산 근거지는 국민정부의 공격을 이겨내고 더욱 확고하게 토지혁명을 시행했다. 자 이쯤에 국민정부의 추궁을 받아 위기에 공산당은 1928년 모스크바에서 6차 전체대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구추백의 노선은 자경 맹동주의라고 엄격하게 받고 이때 이제 이 대회에서 노동자 출신 항출 항출발이 정치국 주석이 최고 지도자가 됐으나 실제 이립산이 주도하는 정권을 장악했다. 이립산, 이립산이라고 하죠. 이입산이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데 1930년에 들어서 공황 역파와 반장 정책 전쟁에 혁명적 전세가 조성되었다고 보고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여 도시 안에서 노동자 파업을 평생 도시를 점거하게 무장 투쟁을 했다. 자 이때 농촌은 이제 도시 부근에 있는 농촌이죠. 그래서 도시를 농촌을 이제 포위한 다음에 도시에서 자발적인 예 그걸 이제 지원받아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도시를 점거한 거야. 그러니까 농촌은 도시를 점거하는 보조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잠시 장사를 점령했다 퇴각한 이후에 각 도시에서 총파업과 무장 폭동은 큰 손실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자 공산당 회의에 이어서 이립산 노선의 착오를 비판하고 홍군의 도시 공격을 중지하겠다. 이후 당은 인제 뭐냐면 왕명 중심의 28인 볼세비키라는 젊은 소련 유학생을 지도하에 들어갔다. 한동안 인제 한편 그동안 근거지가 꾸준히 늘어나서 중앙혁명 근거지를 비롯한 각지의 소비에트 지역이 늘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공산당은 13개의 성을 거쳐 15개 근거지를 확보했다. 자, 이 소비에트 대표들이 1932년 11월 중화소비에트 1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해 헌법 대강, 노동법, 토지법 같은 주요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강서성 서검에 수도하는 임시중앙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모택동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주석으로 주석은 혁명군사의 주석으로 선출돼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모주 체제가 확립됐다.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비에트 안에서 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안에 남경 국민정부를 부정하고 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됐다. 당연히 국민정부는 공산당 토벌을 더욱 강화했다. 국민정부가 인제 공산당 근거지에 대한 포위 공격을 나선 거는 반전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30년 여름과 가을 일선 노선에 따라 공산당이 대도시를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자 공산당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걸 깨달은 국민정부는 반장 정부가 마무리되자 1930년 12월부터
다음에 1월 거쳐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산당 근거지에 대한 포위 공격을 시도했다. 1차 포위 공격이죠. 그러나 홍군은 국민정부군은 소비에트 지역 깊숙이 끌어들여 그 뭐냐면 유격전을 펴서 그 정예 부대가 아닌 그들을 격파했다. 종신 근거지까지 인제 종신까지 유도한 다음에 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한 다음에 주변에 인제 보급로를 끊고 곳곳에는 인제 뭐냐면 산발적인 유격전을 벌인 다음에 자기가 딱 원하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걸 종신 방어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신 방어 전술. 그래서 이 종신 방어 전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볼 수 있냐면 청산리 전투 있죠. 청산리 전투도 일종의 종신 방어 전술이에요. 그 적을 내 집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딱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있으면 그때 공격하고 그 중간중간 유격전을 통해서 인제 뭐 이렇게 적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인제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1 차에 실패한 국민정부군은 곧이어 1931년 봄에 20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해서 2차 포위 작전을 실시했다. 홍군은 국민당의 각 부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지 않고 있던 상황을 이용해 약한 부대를 집중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를 격파했다. 두 차례 실패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국민당 정부군은 장개석 진두지휘의 정예부대, 그 장개석 직계부대죠. 정예부대 10만 명을 동원해 1932년 여름에 3차 포위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에 홍군이 고전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결정의 순간에 만주에서 일본군이 이긴 침략 전쟁 때문에 장개석이 일단 포위 작전을 추진함으로써 중지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는 거죠. 자, 국민정부군의 포위 공격이 중지된 틈에 소비에트 지역에서 임시 중앙 정부가 수립되고 홍군이 적극 세력을 키워나갔다. 국민정부군은 이제 일본과의 정전협정을 맺고 대외적인 위기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국내를 안정시킨 뒤 외국 침략을 막아낸다는 선언의 후양의 정책을 이제 고수하고 1932 년부터 34년 거쳐 44차 포위 공격을 했다. 그러나 장개석이 중앙 소비에트 지역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시 일본이 여러 지방을 공격하게 되자 국민정부군은 군대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야 됐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자, 이어 이제 1933 년에서 34 년까지 거쳐서 5차 포위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중앙 소비에트 지역을 둘러싸고 철조망, 방벽을 연결한 요새를 건설하는 진진을 했다. 이게 이제 독일 참모들이 독일 이제 군사 고문단의 조언을 받고 이제 했다고 그래요. 자, 이는 소비에트 지역에 대한 경제 봉쇄까지 가능한 했으므로 이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공산당 국민당의 포위 준비 기간에 세워 놓았던 전략적 이동 준비를 시행에 옮겨 플랜 B를 인제 옮겼다고 보시면 되죠. 장전이라는 탈주를 시작했다. 서금의 근거지를 포기하고 1934년 10 월부터 1915년 11월 달까지 1년 동안 거쳐서 장전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상하 홍보는 성서성에 도착했다. 1 년인가? 제가 36 년이라고 했나요? 이게 아까 장전 기간을 35 년, 34 년에서 장전 기간이 있는데 어 34 년에서 35 년이네? 아닌가? 이게 장정 완료가 1936년 10 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장정 도중 홍군이 기주성 군위에 인제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인제 공산당은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5차 포위 공격에 대한 대응에 실패에 대한 검토했고 그리하여 이 군사적 실패의 책임으로 당 지도부를 새로 개편됐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왕명 등을 비롯한 소련 유학생들이 지도권을 상실하고 모태동이 정치국 위원이자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의 지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 군사위원회 주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앞에서는 이 국가 주석 역할을 이제 찾아오고 그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군사위원회 주석이야. 예. 그래서 군사위원회 주석이 인제 장악해야 당 총석이야 국가 주석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모택동 전에 이게 뒤에 인제 등소평이 있었잖아요. 등소평이 인제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했거든요. 이 등소평의 지위는 뭐 국가 주석 당 총석이 아니라 군사위원회 주석이요. 이게 되게 실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있고 강택민 다음에 인제 강택민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후진타오가 집권하죠. 근데 강택민이 후진타오를 좀 약간 견제했어요. 그래서 강택민 같은 경우에는 사회당 출신이고 후진타오는 이제 공청당 출신이거든요. 공산당 청년단 출신인데
후린타운을 이제 별로 못 믿었어. 그래서 이제 후린타운은 저기 예전에 등소평의 약속 때문에 어 "대신 너를 세워 줄 테니까 나중에 후린타운에 등록해라." 그것 때문에 후린타운을 등록했긴 했지만 후린타운을 이제 한 5년 동안 좀 하다가 내치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후린타오에게 당 총서기하고 국가 주석직을 줬는데 군사위원회 주석은 강택민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측근들을 인제 거느리고 상황 정치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가 열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무명이었던 시진타오에게 권력을 다 몰아줘 버리는 그런 운을 범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중앙공산위원회 주석이 상당히 실권이다. 그러니까 요걸 장악해야지 당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야. 자 하여튼 이후 모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유일한 지도자로서 지위를 끝까지 고수했다. 밖으로 일본의 침략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여전히 안내 양해 정책을 고집해 성서성에 물러나 공산당 근거를 근절하겠다고 6차 포위 공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이 이미 내전에 정지하고 공동으로 항해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강검이한 지식인 학생층은 장개석의 내전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자, 결국엔 6차 포위 경국은 도중에 일어난 서한 사건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합작으로 항일 정쟁이 이어졌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인제 신동기 관련된 내용을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55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 55 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모택동의 이만 오출의 대장정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돼 있어요. 자, 1927년 7월 무안에서 축출된 공산당은 강동에서 소비에트 자치정부를 수입할 목적 폭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강서성을 근거로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그 1931년 11 월에 강서성 서금에다 누이진이죠. 적색 정부를 수입하고 모택동을 주덕을 홍군의 총사령관을 초대했다. 남경의 국민당 정부는 소비에트 지구의 공산당 발전을 중지하고 여러 차례 소탕 작전에 감행했으나 홍군은 게릴라 전법을 맞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자, 그래서 국내 이제 정정을 물리친 장개석은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안내 양해 정책, 국내를 편안케 하고 외적을 물리친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선안내 후양해죠. 자, 하여튼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공산당 소탕에 전력을 기울였다. 1933년 말부터 시작해요. 제5 차 공산당 소탕 작전에 1 0 0만 명 대군을 동원해 대대적인 군사 작전했다. 자, 홍군은 약 1 년간 버티다가 결국 서금을 버리고 역사적으로 인제 25,000 리의 대장정나가 성서선 연안으로 이동했다. 자, 이 과정에 홍군의 주력군 30만 명이 3만 명으로 감소했는데 요거는 약간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책에는 10만 명이었다 뭐 몇천 명이 감소됐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인제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쓴 게 인제 유명한 붉은 별이라는 책이죠. 이게 그 당시 인제 대장정의 인제 상황들을 묘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한번 읽은 적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막 모택동과 공산당의 이제 행동을 상당히 영웅적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어 좀 그런데 자, 1935년 말 성서선 독차관 공산당은 연안을 근거지로 해서 농민 공작을 중점을 두고 세력 만회를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민족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국민당과 후전하면서 항일 공동 정선을 제안했다. 이제 국민당 정부와 그다음에 공산당은 사전 양면을 거듭하면서 대장정에 나섰다. 자, 이 국민당 정부와 관련돼서 이제 보면 얘네들이 이제 또 항일당제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게 돼. 예. 요거는 인제 뒤에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봤고 그다음에 인제 항해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일본의 대륙 침략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대륙 침략은 예전에도 한번 대륙 침략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제 중국인의 저항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재작년에 나왔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인제 나왔어요. 서한 사건도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의 침략은 이제 크게 세 번에 거쳐서 이루어지죠. 일단 만주사변. 예전에 이거 나왔어. 1931년. 1929 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대공황 직후에 인제 그 침략 전지에 쓰라고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게 1936년 만주사변이고요. 그래서 37년은 중일 전쟁이고 그리고 41년 전은 이제 완전히 미국하고 한판 떴죠. 태평양 전쟁이에요. 예 태평양 전쟁.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인제 이렇게 기간 동안 인제 뭐냐면 그 중국하고 싸웠는데 일본하고 싸웠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항전의 주체는 국민당이었어요, 국민당. 홍보는 아니에요. 예. 홍보는 국민당의 보조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국민당과 일본군이 싸우는 과정에서 홍보는 옆에서 보조적인 존재였고 국민당은 인제 뭐냐면 제2차 국공합작을 안에서 또 대립이 있었죠, 얘네들끼리 또. 그래서 인제 이런 과정에서 인제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인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성안내 후양의 정책을 너무 내세우면서 공산당을 이제 토벌하려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 올 때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중요한 게 인제 항일이지 무슨 반공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히 이제 중간파들은 뭐냐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홍군하고 인제 국민당과 공산당은 직결돼 있지만 단결돼 있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뭐 10% 10% 이렇게 뭐 해 갖고 전체 해 봤자 뭐 10% 20% 밖에 없고 나머지 70-80% 사람들은 국민당이나 뭐 공산당이나 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때그때마다 뭐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적인 입장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도파. 이 중도파들이 그 70-8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파들이 그 뭐냐면 이런 중도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지식인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중간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국민당은 이 중간파를 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산당은 중간파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예. 그러면서 이들의 지지를 끌어들여.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이 중간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치 협상회의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 그리고 인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얘네들의 지지를 받고 내전에서 국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항일 주체를 얘기할 때 국민당이 이제 주체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보조적인 거고 중간파나 인제 그 사람들 거기에 시민단체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중도지 입장에서 옆에 이제 있었다. 그래서 국민당, 홍군, 중간파 중에 국민당이 일본군과 직접 싸웠고 홍군은 보조적이었고 중간파는 국민당, 홍군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지원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비판하면서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하기 전에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일 주체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어요. 예 이게 표인데 제가 이제 강자 중국사나 인제 동계 한이중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했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을 표를 이제 보고 인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